북한에서 유학은 아무나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명문대라 불리는 김일성종합대학교 학생 신분은 물론이고 특권층 중에서도 김정은의 최측근들만 갈 수 있다고 하죠. 충격적인 건 실제로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의 삶인데요. 그들은 어렵게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뒤 극심한 우울증을 겪거나 심각한 경우 자살 시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중국으로 유학을 간 뒤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살기 위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외교관 아버지를 둔 특권층 자녀였죠. 덕분에 저는 7살 때 베이징의 밤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길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반짝이는 거리의 불빛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짧지만 강렬한 순간들이 제 마음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셨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슬픔과 회의를 어린 저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러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봄, 우리도 이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만 것이죠. 갑작스러운 보이부의 호출, 검은 차, 거친 노크 소리까지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보호하려 하셨지만 결국 반당 혐의로 연행되셨어요. 게다가 한 달 후 어머니마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저와 외할머니만 두고 말입니다. 결국 평양 외곽으로 쫓겨난 우리는 작은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학교에서 저는 문제 가족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친구들의 등 돌린 모습, 선생님들의 차가운 눈빛, 발표할 때마다 느껴지는 무시의 시선. 고립은 매일 더 깊어졌죠. 인터넷도 외국어 책도 자유롭게 말할 권리도 없는 현실 속에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언어에 대한 감각만은 잃지 않았어요. 몰래 구한 책을 밤새 읽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셨죠.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언젠가 때가 오리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저에게는 작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한 첫날, 저는 세린을 만났어요. 고위 간부의 딸이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순수한 친구였죠. 우리 짝할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오랜만에 사람다운 온기를 느꼈어요. 세린의 눈에는 편견이 없었죠. 덕분에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세린의 집은 넓고 따뜻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세린의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몇 초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자신의 눈을 비비셨습니다. 혹시 유진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세린의 아버지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와 제 아버지가 외무성에서 함께 일했던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 제 아버지가 얼마나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오랫동안 아버지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 말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세린의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저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아버지의 기억이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제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이후 저와 세린은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했어요. 그녀는 영어 발음을, 저는 중국어 문법을 서로 가르쳐주며 우리는 함께 성장했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사실상 자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과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어요. 베이징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선발 안내. 믿기지 않는 기회였습니다. 세린은 즉시 저의 손을 꼭 잡았죠. 유진, 우리 함께 가자.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문제 가족 출신인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리 없었어요. 그날 밤, 세린의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세린의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너도 베이징에 가야 한다. 그분은 강력한 추천서를 써주시고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서류가 접수되고 면접이 진행되고 마침내 발표가 났습니다. 세린과 저 두 사람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감각적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베이징이 눈앞에 펼쳐졌죠. 익숙한 도시의 냄새와 소음, 반짝이는 불빛들. 이 모든 것이 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세린에게 물었어요. 세린아, 여기 정말 자유롭지 않니? 세린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 대학 기숙사에서의 첫밤. 창문을 열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 작은 방에는 컴퓨터가 있었고 인터넷은 항상 연결되어 있었죠. 손끝으로 세상을 만질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주말이 되자 세린이 제안했습니다. 시내 구경 가자. 저희는 캠퍼스를 벗어나 몰래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색색의 간판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우리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때 캠퍼스 근처 공원에서 우연히 환경보호 캠페인을 마주쳤습니다. 젊은이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기후위기 대응, 개인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문구들. 한국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죠. 세리는 긴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거 맞지? 작게 속삭였죠. 저도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무도 막지 않아.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 젊은이들을 감시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유학생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전단을 건넸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제 표정을 보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의견을 말할 자유가 있어요. 그 말에 세린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창문을 열고 베이징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가 피부로 와닿았어요. 그건 교과서에 쓰인 허울 좋은 슬로건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을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그 균열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세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도서관은 저와 세린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자리를 잡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항상 최대한 조심했어요. 북한 유학생들은 해외에서도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가 있었으니까요. 다른 나라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 창가 쪽 구석에 앉아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하경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저 시선이 마주치면 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이 붐빌 때 하경이 조용히 다가와 책 한 권을 제 앞에 슬쩍 밀어놓았어요.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작은 쪽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쪽지에는 내일 아침 7시 도서관 뒤편 창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린에게만 말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하경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당신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전 그냥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철저히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항상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때로는 도서관 구석진 책장 사이, 때로는 이른 새벽 캠퍼스 뒷산 벤치에서. 저와 세리는 항상 따로 움직였고 절대 셋이 함께 걷지 않았어요. 북한 유학생 담당관의 감시를 피하는 일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비오는 새벽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든 시간에 하경의 기숙사 방에서 몰래 만났어요. 하경은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서울이에요. 화면 속 서울은 눈부셨습니다. 밤하늘을 찌르는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조명, 활기찬 거리. 하나씩 넘기며 하경이 속삭이듯 설명했어요. 세린이 창문 쪽을 불안하게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모두 부자예요? 하경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기회는 열려 있어요. 다음 사진은 병원이었습니다. 깨끗한 복도와 넓은 병실. 이건 제 할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이에요. 하경의 설명에 세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심각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 엄마가 거기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하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마도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꽤 발전했어요.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조심스럽게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 소리를 틀어놓고 처음으로 노트북으로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 높은 교육 수준, 자유로운 언론과 표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굶주린 남조선 동포들, 미제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민족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은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린이 제 방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그녀의 눈은 밤새운 듯 붉었습니다. 유진, 나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세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전부 거짓말인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믿어온 진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깨달음. 그것은 정체성의 붕괴였어요. 세린과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작게 속삭이며 울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어 입을 막은 채 손을 꼭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문을 조심스레 열자 창백한 얼굴에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아, 어머니가 위독해. 세린의 목소리는 깨질 듯 작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방 안으로 재빨리 끌어들였어요. 세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동안 세린의 아버지는 가끔 중국 번호로 통화를 했어요.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지만 딸의 소식을 듣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아버지가 방금 전화했어. 어머니가 병원에서 가망이 없대.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결심하셨어. 우리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것은 탈북을 의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었죠.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대. 브로커도 연락해뒀고 이제는 실행할 때래. 세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더 늦으면 살릴 수 없대.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아야 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에 흩어진 별들. 지난 몇 개월간 이곳에서 맛본 자유의 감각이 제 가슴을 조여왔어요. 돌아간다면 다시 그 답답한 세계로 그 거짓된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세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유진, 넌 우리 가족이야. 같이 가자. 저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떠나면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연좌제의 대상이 될 텐데.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세린아, 할머니도 데려갈 수 있을까? 난 그분 없이 못 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더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세린의 아버지는 전화 너머로 제게 이야기했어요. 유진아, 걱정 마. 할머니도 함께 데려가겠다. 가족은 끝까지 함께 가야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심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세린의 아버지가 모든 계획을 설명했어요. 윈난성으로 이동해 라오스 국경을 넘는 것. 그곳에서 태국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 위험천만한 여정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다. 그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해. 아무도 의심하게 해선 안 돼. 세린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세린과 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손을 꼭 잡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누워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무서워? 세린이 속삭였습니다. 응, 무서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돌아가는 거야.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으니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 세린은 내일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배낭에 필수품만 챙기고 현금을 분산해서 숨기고 마지막 수업들을 정리하는 것. 모두 평범한 일상인 척 행동하면서 말이죠. 드디어 일주일, 단 7일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어요. 다음 날부터 저와 세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업에 참석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연극 같았어요.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면 세린과 저는 각자 방에서 여행 계획을 암기했습니다. 브로커와의 접선 장소, 이동 경로, 국경 근처 숙소까지 모든 정보를 외웠어요. 종이에 적을 수 없었기에 머릿속에 새겨야 했습니다. 만약 붙잡힌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밤마다 저는 작은 가방에 넣을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짐은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꼭 필요한 것만 챙겨야 했어요. 겨울용 내복 하나, 여분의 양말, 작은 사진 한 장, 할머니가 주신 팔찌?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소지품들을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과거와의 작별을 의미했죠. 그 와중에도 가장 힘든 건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야. 아무 일도 없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눈빛은 속일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이미 도망자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경과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도서관 구석,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았죠. 그저 다음에 봐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안전했으니까요. 출발 이틀 전 세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평양에서 소식을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세린의 어머니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의식도 자주 잃는다고 했어요. 세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가 의식 있을 때 떠나야 해.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 말은 모두에게 시간의 경고였습니다. 할머니도 이미 평양 외곽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세린의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할머니를 국경 근처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마지막 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별들, 국경도 감시도 없는 별들,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침대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마지막으로 경로를 확인했어요. 윈난성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그 후엔 태국 그리고 한국, 손가락으로 길을 따라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예요. 베개 밑에는 세린의 아버지께서 공급책을 이용해 몰래 전달해 주신 가짜 신분증과 현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새 삶으로 가는 유일한 통행증이었죠. 눈을 감고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곧 만날 수 있겠지요? 잠들기 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 아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야. 살아있기 위해 가는 거야. 진짜 삶을 찾아가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헤매던 미로에서 마침내 출구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두렵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희망이요. 드디어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의 짧지만 의미 있던 시간들, 이제 모두 뒤로 하고 떠나야 했어요. 옷을 입고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탈북자가 되는 겁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세린의 방으로 향했어요. 노크 대신 문을 살짝 긁었습니다. 우리만의 신호였죠. 문이 열리고 세린이 나왔습니다. 그녀도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어요. 기숙사를 빠져나와 어두운 캠퍼스를 가로질렀습니다. 가끔 경비원이 지나갈 때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소리가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캠퍼스 후문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약속된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우리를 베이징 외곽의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였어요.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베이징 서역에서 윈난성행 기차를 탔습니다. 36시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중국의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고향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검표원이 다가왔을 때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어요. 브로커가 건넨 가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 카드가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검표원은 신분증을 흘끗 보더니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윈난성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여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낯선 차가 우리를 태웠어요. 산길을 따라 30분쯤 달렸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농가였어요.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그곳에 서 계셨어요. 유진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달려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의 체온, 익숙한 냄새, 주름진 손의 감촉, 모든 것이 그립고 소중했습니다. 방 안에는 세린의 부모님도 계셨어요. 세린의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세린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어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브로커가 계획을 설명했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라오스 국경까지는 산길로 6시간. 국경 통과 후 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빛은 다정했어요. 성공률은 70%. 나머지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밤새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할머니와 저는 손을 잡고 누웠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세요? 물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무서울 게 없구나.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출발했어요. 세린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등에 업었고 브로커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진흙투성이 산길, 습한 공기, 모기 소리, 어둠 속의 발걸음. 모든 순간이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현실이었습니다. 정오쯤 브로커가 멈춰섰어요. 저기가 국경입니다. 저 강을 건너면 라오스입니다. 작은 개울 같았지만 그것은 두세 개를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멀리서 국경 수비대의 모습이 보였어요. 브로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어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할머니를 부축하며 필사적으로 건넜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의 여정은 고된 숨바꼭질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 지냈어요. 때로는 트럭 뒤편에, 때로는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세린의 어머니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할머니도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의지는 어떤 고통보다 강했으니까요. 방콕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몸이 떨렸어요. 이곳이 새 삶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세린의 아버지가 앞장서서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말에 돌아온 것은 냉담한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직원들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고 깨끗한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건넸어요. 오랜 시간 도망자로 지내온 우리에게 그 순간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도착까지는 3주가 더 걸렸어요. 대사관에서의 조사, 신원 확인, 필요한 서류 작업, 모든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세린의 어머니는 대사관 의사의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의 감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단단하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 위에 선체 그림자,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장 차림의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고향에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 고통,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도, 세린도, 심지어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세린의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안전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조사실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귤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새 옷, 속옷, 생리대, 화장품까지 놓여 있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고를 수 있는 것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운색과 네이비색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조차 감격스러웠어요. 며칠 동안 정부 시설에서 기본 조사를 받은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세린의 어머니는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와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적절한 치료만 받았다면 훨씬 일찍 나아질 수 있었던 질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린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세린과 저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깨끗한 병실, 친절한 간호사, 첨단 의료 장비,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세린의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난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하나원에서의 첫날, 저는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아무런 감시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계획이란 항상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 실감났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많이요.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란다. 유진아, 내 아버지가 바라던 세상에 왔어. 그렇게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도전과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ATM 사용법, 스마트폰 교육, 지하철 타는 법.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조차 무서웠고 스마트폰에 수많은 기능이 압도되었어요. 하루는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할머니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디서 왔든 이제 여기는 내 집이야.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세린과 저는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세린의 어머니는 수술 후 눈에 띄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어요. 의사는 항암 치료를 얼마간 더 받으면 완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세린은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하나원 교육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진로 교육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직업을 정해줬기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별을 보며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진 질문들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견학 프로그램이 있던 날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를 걸어봤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는 학생들, 교수와 웃으며 토론하는 강의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성의 얼굴이었어요.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 앞에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내하던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공은 바꿔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해도 좋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곳에선 정말 나답게 살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하나원 수료를 한 달 앞두고 세린과 저는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은 간호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 우리 어머니처럼 제때 치료받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해.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선택했어요. 북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하나원 수료 후 세린의 가족과 저, 할머니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 아침마다 울리는 새소리, 저녁에 함께 나누는 식사,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세린의 어머니는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날 우리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보는 바다 앞에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이런 곳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뛰노는 세린, 바다를 보며 미소 짓는 그녀의 부모님, 사진을 찍으며 웃는 저와 할머니.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혈연을 넘어선 운명을 함께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세린이 말했어요. 내년에 나는 간호학과에 갈 거야. 저도 말했습니다. 나는 사회복지를 공부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북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창밖으로 바다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무한한 수평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언젠가 이 자유가 북쪽에도 닿기를. 그 순간 저는 온전히 제 자신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안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북한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한 중장이 극비 문서를 들고 탈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즉각 최고 경계령을 발동하며 수습에 나섰을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가 가지고 나온 문서의 내용입니다. 내부에서도 철저히 감춰졌던 비밀 프로젝트로 북한 당국은 지금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저는 그날도 보위부 청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감도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다 그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이현성이라고 합니다. 한때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25년간 보위부 중장으로 근무했었죠.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빨간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급 기밀 표시가 붉은 도장으로 찍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제 책상에 이런 봉투가 올라와 있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가만히 보니 봉투가 살짝 찢어져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문서가 흐트러져 있었죠. 단순히 정리하려고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가 우연히 문서의 첫 페이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험 프로젝트 진행 현황.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문서를 꺼내 들여다보았죠. 정치범 및 반체제 인물 가족 우선 선별. 평양 제49연구소. 현재 12명 실험 진행 중. 순간 처음 보는 내용에 공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문서를 넘기다 보니 실험 대상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름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소연 23세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과.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소연은 제 딸이었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키운 제 하나뿐인 딸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25년간 체제에 충성했는데 제 딸이 왜 이런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걸까요? 저는 문서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문서의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생체 반응 테스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했죠.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지만 제 마음은 이미 딸에게 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언제 그 실험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소연이를 만나야 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잠 한숨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이 밝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죠. 보위부로 출근하는 길.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모여 소곤거리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 부하 중 한 명인 김소희가 다급한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부국장 동지라고 부르며 강철수 소장의 딸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본 명단이 떠올랐죠.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더니 김소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강철수가 미쳐버릴 듯 찾아다니고 있으며 보위부에서도 감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본 리스트에서 강철수 소자의 딸의 이름을 본 기억이 떠올랐어요. 설마 벌써 잡혀간 건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철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물었더니 김소희는 3층 상황실에서 마지막으로 봤으며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고 대답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민서가 정말 그 실험실로 끌려갔다면 소연이도 곧 데려갈 것이 분명했죠. 상황실에 도착하자 강철수가 보였습니다. 25년지기 동료였죠. 평소에 의젓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핏발선 눈으로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에 강철수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루 만에 10살은 늙어 보였어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귀가 있었죠. 모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와 소자 동지가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문이 닫히자 강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강철수는 딸이 어젯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없어졌는데 CCTV도 없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철수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공포였죠. 제가 곧 느낄지도 모르는 그 감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진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철수는 어제 저녁 9시쯤 기숙사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룸메이트가 새벽에 화장실 갔다 와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급한 일이 있어 나간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게 뭔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의 눈과 귀가 어디에나 있었으니까요.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강철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철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애가 사라지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의 딸을 누가 데려갔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친구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요. 제 딸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제 사무실 문을 닫고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25년간 충성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체제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소연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딸이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요. 강민서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소연이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사무실 문을 잠그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보위부 내부망에 접속했어요. 제49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위부 중장이라는 제 직위로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49연구소를 검색하자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스템은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위부 중장급에서도 접근할 수 없는 정보라니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소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종이에 계획을 적었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보위부 특별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은 소연이를 평양에서 안전하게 빼내서 탈출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실험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세계에 폭로할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체제에 충성했던 제가 이제는 북한을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죠. 먼저 특별 출장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신의주 접경 지역의 보위부 정보원을 점검하러 간다는 명목이었어요. 승인 서류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보위부 중장의 권한으로 가능했죠. 다음으로 소연이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화선은 도청당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보위부 내부에서도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출장 서류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청사를 빠져나오며 주변을 살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차에 탄 후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몇 대 주차되어 있었어요. 평범해 보였지만 직감이 견고했습니다. 조심해야 했어요. 김일성종합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도중에 몇 번 방향을 바꾸었어요. 미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내부 감찰팀이 이미 저를 감시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야 했죠.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미행을 따돌리려는 시도였어요.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백미러로 확인하니 검은 세단이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안도했습니다. 대학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곧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에서 탈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보위부 중장과 그의 딸이라면 더욱 감시가 심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소연이를 그 끔찍한 실험실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강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딸도 이미 실험실로 끌려갔을 테고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소연이는 연락을 확인했는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딸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곧 그 무거운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내부 감찰팀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소연이와 짧게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소연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카페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단지 내일 저녁 특별한 일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소연이의 눈빛에서 의문이 보였지만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주변을 살폈습니다. 검은 세단이 여전히 저 멀리 주차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보위부 내부에서 제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직감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거울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 동선을 보고하는 중일 겁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획대로 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딸과의 접촉이 필요했어요. 소연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대학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기숙사 입구에 보위부 감찰팀으로 보이는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너무나 분명했죠. 소연이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곧 연행할 계획일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박준호 소자. 15년 전부터 함께 일해온 후배였죠.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사무실로 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항상 그래왔듯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죠.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만 전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준호는 소연이를 안전하게 기숙사에서 빼내 약속한 장소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대학 근처 조용한 공원이었어요.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소연이와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여러 대의 차가 공원을 둘러쌌어요. 전조등이 저희를 비추었죠. 보위부 감찰팀이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배신한 것이었어요. 국가반역죄로 체포한다. 감찰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후배가 오히려 저를 보위부에 신고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소연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소연이도 연행한다. 곧 제49연구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소연이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저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여러 명의 요원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철수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는 감찰팀을 향해 뭐라고 소리쳤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성, 지금 딸을 데리고 동쪽으로 빠져. 내가 시간을 벌어줄게. 강철수가 외쳤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소연이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어요. 총성도 들렸죠. 강철수가 저희를 위해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동쪽 담장을 넘어 어두운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연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묵묵히 따라왔어요. 뒤에서는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너를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했어.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우리는 여기서 탈출해야 해. 소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격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딸은 강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강철수가 미리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창고였어요. 거기에는 탈출에 필요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죠. 소연아, 이제부터 험한 길이 될 거야. 하지만 아빠가 반드시 너를 지킬게. 소연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저희는 곧바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소연이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딸과 함께 도망을 시작한 것이죠. 소연이에게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소연이를 데려가 실험을 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보위부는 즉시 수색령을 내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저희에 대한 체포령이 계속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전국적인 추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한때 자신이 직접 탈북자를 쫓던 루트를 거꾸로 이용해 도망쳤습니다. 보위부에서 일하며 국경 감시 체계와 탈북자 경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흘 밤낮을 이동한 끝에 압록강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 예전에 체포했던 밀수업자를 찾아냈어요. 충분한 돈을 제시하자 그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강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보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이의 손을 꼭 잡고 곧 자유로워질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보트에 올라타려는 순간 갑작스런 불빛이 저희를 비췄어요. 보위부 특수팀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보트에 올라탔고 즉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 위로 총알이 떨어져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점점 가까워지던 그때 소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딸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것이었어요. 딸을 안고 상처를 압박했습니다. 소연이는 아프다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조금만 더 참으라고 격려했어요. 마침내 보트가 중국 쪽 강둑에 닿았습니다. 소연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강둑을 올랐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지만 어둠 속에서 저희를 조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필사적으로 도강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것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소연이의 상처를 치료해야 했고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손길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뻗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소연이를 안고 달렸습니다. 중국 땅이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보위부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밀수업자가 알려준 주소에서 한종 밀수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소연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총알은 관통했지만 감염 위험이 있었습니다.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받은 소연이는 겨우 잠이 들었어요. 밀수업자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남한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틀 후 저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중국 남부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소연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용감하게 견뎌냈습니다. 열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를 숨기며 이동했어요. 윈난성에서 또 다른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라오스 국경을 넘는 길을 안내했어요. 울창한 정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소연이의 상태를 고려하면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정글에서의 여정은 악몽 같았습니다. 소연이의 부상이 악화되었어요. 열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사흘간의 정글 통과 끝에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태국 국경을 향해 이동했어요. 소연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감염이 심해진 것 같았어요. 태국 방콕에 도착한 저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한 대사관 주변에 보위부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저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소연이의 상태는 위급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대사관을 감시한 끝에 한밤중에 행동하기로 했어요. 소연이를 업고 대사관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보위부 요원과 마주쳤지만 그를 제압했어요. 대사관 담장 앞에서 다른 요원들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담장을 넘었어요. 대사관 경비원들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도움을 요청하자 저희를 안으로 데려갔어요. 이제 한국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안전했어요. 소연이는 의료진에게 인계되었고 저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창밖에는 보위부 요원들이 씩씩거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저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자유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소연이의 상태가 안정되고 서류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소연이의 병색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제 모습에 소연이가 놀랐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희를 국정원 요원들이 맞이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고층 건물들, 수많은 차량들, 밝은 간판들. 북한에서 듣던 남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정원 시설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신문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상호 존중과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강압이나 위협 없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제가 북한 보위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49연구소와 관련된 정보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소연이는 별도의 방에서 의료진의 검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 그녀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친절함에 놀라워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후 저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이었어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날, 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압도되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무슨 책을 읽을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선택의 자유였어요. 소연이는 저보다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탈북 청년들과 교류하며 남한의 문화와 언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많은 것들이 낯설고 어렵지만 이제 저희에게는 선택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6개월이 지나고 저희는 드디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정부 지원으로 얻게 되었어요. 소연이는 이미 남한 생활에 놀라운 속도로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지와 지능은 항상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부분이었죠. 소연이가 의대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던 그녀는 남한에서 의사가 되기로 했어요. 특히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 때문인지 의학 연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격려했어요. 소연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꿈을 이제 자유롭게 꿀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의사가 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탈북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연이가 의대 입학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다른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비밀 프로젝트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죠. 그동안 국정원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제49연구소의 실험에 대해 모든 정보를 공유했지만 더 넓은 세계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국정원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이 준비됐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참석했어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겨진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중장으로 25년간 근무했다고 말했어요. 북한 당국이 철저히 은폐해온 인체 실험 프로젝트의 실체를 폭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점점 확신에 찬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제49연구소에서 벌어지는 생체 실험, 정치범과 반체제 인사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실험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이를 어떻게 은폐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저의 딸도 이 실험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어요. 기자회견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CNN, BBC, 그리고 수많은 국제 언론이 저희 증언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어요. 북한 정권은 즉각 부인했지만 제가 제공한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저는 북한 인권 단체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과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는 데 앞장섰어요. 때로는 위협도 받았습니다. 북한 요원들의 암살 시도가 있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북한 체제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소연이는 저희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강연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딸은 의대 입학 준비와 함께 탈북 청년들을 위한 교육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다른 탈북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어느 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소연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북한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소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진짜 자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5년간 북한 체제에 헌신했던 제가 이제는 그 체제와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위험과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의 자유와 딸의 행복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가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딸과 함께 자유롭게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싸움의 다짐이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제49연구소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